예,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깊이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눠보는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살걸 라고 얘기할 때 살걸 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뭔가의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더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어떤 가격이라는 측면, 변동성이라는 측면보다 현재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졌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뭐 하나의 자산이 앞으로 어떤 그 자산 시장에서의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좀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교수님도 많이 바빠지셨죠? 그렇죠. 교수님께서 그전에 이제 코트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그리고 저 세종대에서 좀 교수를 좀 하시고, 근데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사실 교수님 모시면서 이게 코인 얘기만 하기엔 좀 아쉽지 않나. 뭐 유대인들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는 벌써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관심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그 현물 ETF 쪽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현물 ETF, 이전에도 뭐 비트코인 거래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현물 ETF가 그렇게까지 큰 변화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막상 승인 나고 나니까 쭉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현물 ETF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좀 어떤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까요? 현물 ETF가 승인이 난 아마 올해 1월 11일은 훗날 이게 암호화폐 역사에서 큰 한 획으로 이제 기억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제도 금융권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의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같이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암호화폐는 그냥 약간 마이너한 시장이었고 자산 시장은 또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현물 ETF를 통해서 같이 됐다. 그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 자체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요소도 있었고, 오히려 제 얘기보다는 그 블랙록의 그 레리 핑크 대표의 이야기를 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물 ETF 승인은 이건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혁명적인 1단계에 도달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토큰화. 즉 이번 ETF 승인이 금융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이거는 초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팩트와 이제 스텝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ETF로 만든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어떤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 자산 시장에 뭐 ETF는 원래 있는 금융 상품이니까 여기 편입됐다라는 형식적인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또한 그 레리 핑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신생 위험 자산군이 ETF라는 그 안전한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이 ETF라는 그 쾌석선에 올라타서 이제는
굉장한 속도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ETF라는 형식이라는 게 사실 뭐 개인들이야 뭐 그냥 각자 거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세가 좀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근데 과연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살까 싶은 생각도 좀 있었는데, ETF 승인 이후에 좀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나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세무적으로 혹은 회계적으로 기관들이 건드리기에는 찜찜한 구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ETF라는 상품으로 변환되면서 이제 간접 투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 세무적이나 회계적이나 이런 불편한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회계적으로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예, 여태까지는 애매한 구석이 많았어요.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거에 해소를 시켜준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대세가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펀드에서 ETF로 급격하게 그 비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포션은 이제 뮤추얼 펀드, 뭐 헤지 펀드 이런 펀드 종류들인데 예. ETF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체 나가는 속도가 2000년대 들어서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6% 정도 됐어요. 반면에 ETF는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가 한 25%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고 예. 2010년 이후에는 한 17%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올해는 블랙록이 예상하기에 ETF 시장이 한 26%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만큼 ETF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몸을 담궜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ETF가 한 3,100개 정도 있는데 3,100개.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블랙록 같은 경우는 3,100개 중에서 지금 자금 유입 속도가 4위입니다. 피델리티가 7위고. 그러니까 상위 0.1% 안에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러시죠. 예, 한 지금 PPT 기준으로 한 8페이지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ETF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뭐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 많은 돈이 유입이 되면은 그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ETF는 사게 되는 거죠.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N은 그 지수를 추정하면 되지만 ETF는 그만한 현물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한두 푼 들어오는 것도 아닐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 그거 살 정도로 비트코인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시중에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우선 지금 치솟는 그래프를 한번 보죠. 예. 지금 제도금융권 편입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로켓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게 2월 22일만 하더라도 5만 1,000달러였었는데 한 20일, 불과 20일 사이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7만 2,000달러 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20일 사이에 40%가 급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의 대세는 펀드에서 ETF로 이동 중이라는 이 그래프를 보면 2010년만 하더라도 ETF가 주식시장에서 즉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았는데 이게 12년이 지나면서 ETF 비중이 굉장히
펀드를 크게 잠식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ETF가 성장을 하면 앞으로 한 2, 3년 내에 뮤추얼 시장을 이제 추월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분야고 앞으로 주식시장의 대세가 될 분야에 그 분야의 선두주자로 지금 비트코인 ETF가 이제 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게 비트코인 물량에 이제 자금 유입이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 물량이 있을 때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뭐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선 단적으로 얘기해서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그 수량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지속 감소 중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6년 동안 계속 이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들이 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면은 팔지 않겠다는 의지는 곧바로 그들의 지갑으로 이게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하고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루 한 900개 정도 그 채굴을 하는데 예. 비트코인 ETF가 생김으로써 그중에서 4개 큰 자산운용사가 사들이는 금액만 하더라도 예. 채굴량의 6배 이상을 매일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점점 이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 투자자들이나 단기 투자자들은 그거를 다 받아내고 그보다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하루 채굴은 한 9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장기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거를 뭐 거래를 할 거면은 거래소에 뒀을 건데 그거를 지갑으로 옮겨놨다라는 거는 뭐 단기에 뭔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중에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유입되는 자금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을 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ETF 이벤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감기는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감기는 사실은 그렇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미 발행 숫자가 확정돼 있는 건데 예. 그 중에서 이미 1,950만 개 정도는 이미 채굴이 다 끝났어요. 앞으로 남아 있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감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니까 1차 반감기 때 한 20배 정도 올랐어요. 20배. 1차 반감기 때 10배 올랐네요. 10배. 제가 실수했고. 그다음에 2차 반감기 때가 2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3차 반감기가 시작되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또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10배, 20배, 10배씩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번 반감기에도 그러한 현상이 반복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기대 심리가 굉장한 추진력을 가질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도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듯이 이런 반감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크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ETF라는 게 그 미국에서 처음 승리 났다는 거지 이전에도 ETF들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ETF를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 한 8개국 정도 돼요. 8개국. 예, 그런데 미국의 ETF는 세계 자본주의의 선도국이다 보니까 예.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10개 사에서 지금 그 비트코인 ETF를 취급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에 그쪽으로 순유입된 금액은 한 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100억 달러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불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온 금액이 한 850억 달러 정도 돼요. 와, 850억 달러. 그 중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쪽에만 한 700달러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신호탄으로 그쪽에서 불을 지피니까 세계적으로 거기에 호응해서 지금 불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그 전에 이제 2018년에 화폐혁명이라는 책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 지금은 암호화폐가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 능력은 좀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기축화폐들이 자충수를 두게 될 경우 대안화폐로서 암호화폐를 좀 찾아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그게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ETF의 편입과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요런 부분들이 지금 2018년에 말씀하셨던 거니까 5년 정도 좀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정말 그 단순하게 투기적인 그런 거래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뭔가의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그 5년 전의 예상은 지금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이게 어떤 바벨탑적인 어떤 그 불안한 우려를 사람들한테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 8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게 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달러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그 화폐적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그 지수라거나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큰데 예. 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발행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즉 자산 가격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서서 연준이 발행하는 통화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풀리는 돈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긴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풀어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통화적인 측면에서 양적 완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쉽게 잡히지 않는데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금융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어떤 모순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 부의 편증이 몰리고 있어서 사실상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상위 1%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이 상위 1%의 그 독점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중산층이 붕괴화돼서 서민화되는데 그 얘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현상인데 이거를 바로잡을 정화작용이 없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달러의 헛발질이 지금 생각보다는 좀 심해요.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한 이후에 마음에 안 드는 국가들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을 함으로써 미래에 그러한 공경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다 자체 결제 국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간에는 그들의 시스템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과거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달러로 거래한 금액이 90% 이상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외 거래는 자본 거래가 됐건 무역 거래가 됐건 이미 위안화 거래가 달러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축 통화들이 다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태까지는 달러 중심 세계였다면 이제는 달러 위에 위안화라거나 어떤 지역 통화라거나 경제 동맹체 통화라거나 이것들이 디지털 세계로 바뀌면서 이게 다원화될 겁니다. 그리고 통화의 종류도 법정 통화서부터 뭐 CBDC,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등등 통화의 종류도 이제 다양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 점점 닥쳐오면서 또 하나는 케인즈가 그토록 원했던 세계화폐. 사실 세계화폐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예. 케인즈가 가장 겁냈던 게 일국의 패권 통화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치닫고 환율 전쟁은 패권 전쟁으로 치닫아서 결국은 물리적인 전쟁이 터질 수뿐이 없다라고 이미 1차 대전 때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한 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돼서 2차 대전이 터진 거거든요. 그 후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 때도 영국 대표로 나온 케인즈는 줄곧 세계화폐를 주장했는데 이제 그게 거부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계화폐의 개념을 서서히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좀 그 어떤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체계,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이게 뭐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위프트 배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뭐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관계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라는 건 사실 1970년도만 해도 금 1온스를 35불이면 살 수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금 1온스를 사려면 한 2,200불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98%의 가치가 훼손된 거예요. 앞으로 이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대로 들어와서. 그런데 즉 그 얘기는 달러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신뢰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신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건 2,100만 개로 딱 제한 수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틀려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신뢰에 대한 가치를 점점 더 획득해 가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그 신뢰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수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근본 이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라는 게 좀 공급량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통화가 좀 순환이 좀 덜 되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 통화라는 게 나왔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수량이 제한돼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올라가게 되고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수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사토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비트코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통화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거를 기축통화로 쓰는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데서는 그거를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죠. 다른 모든 게 물가가 뛰고 가치를 훼손시켜도 예. 비트코인만큼은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지금 말씀하신 근본위 제도에 의한 통화 수량의 부족은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같은 경우가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기존의 화폐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통화 시장에 들어오면은 서로
보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일국이 패권적으로 장악하는 통화하고 틀려서 서로 자유 경쟁을 하면서 가장 좋은 효율의 통화로 이렇게 모이면서 시장을 유기적으로 그 상호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보면은 뭐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통화 체계에서 달러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안을 꼽자면은 위안화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금지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 시장에 안 들어온 건가요? 그 문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예.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달러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거나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달러는 아주 오랜 기간 건재할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통화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달러 주도 세상에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다오나 다양화 세계로 가면서 이게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상을 이제 창조해 내려는 우리가 이제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노출이 되면서 이게 새롭게 이제 조망을 받는 거고, 중국은 지금의 세계에서는 자본 유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국경을 넘는, 또 하나는 불법 자금으로 쓰이는 마약이나 테러 자금 같은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국가라는 단체는 그게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함부로 국경을 넘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화폐 성격의 가상자산에는 부정적일 수뿐이 없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욘드 세계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게 세계 화폐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계인들이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지금 이제 자리 구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준비하셨던 포 보니까 진짜 중국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맞아요. 지금 중국은 비트코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박살이 났잖아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까지 지금 붕괴될 처지에 있어가지고 예. 중국의 자산가들은 돈을 굴릴 수 있는 여지가 그들이 보기에는 대체 자산이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자산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개인 간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그러시죠. 것 같아요. 1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야, 이게 한국, 일본, 다음이 중국이네요. 중국은 나라에서 맞습니다. 못하게 하면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제일 그 거래량이 많고 그다음에 일본인데 어느새 중국이 지금 상위를 쫓아왔어요. 근데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고 그러면 아마 그 중국 본토 자본이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커질 겁니다. 근데 홍콩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전전 페이지 좀 해주세요. 그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에서 ETF가 나올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홍콩에서의 ETF는 지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홍콩이 더 빨리 출시될 거라는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홍콩 당국은 일단 가상자산 시장은 키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면은 그 차이나하고 홍콩하고 두 개를 합치면 근데 우리가 한국이 1등이네요. 비트코인에서는. 예, 맞아요. 근데 홍콩 표 다시 보여주세요. 그 중국이랑 홍콩 두 개, 그리고 대만까지 사실상 중국이라고 본다면 와, 여기 세 개 합치면은 단연 아시아에서 톱이죠. 단연 톱이네요. 예.
야, 이것도 참 되게 신기하네. 그 못하게 하는데 언제 그걸 또 그렇게 와, 이 자본은 속성상 못해가 한다고 이게 같이 있지 않고 하여튼 물쓸 틈이 있으면 스물스물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예전에는 화폐라는 얘기 좀 하다가 근데 화폐라는 거는 사실 거래가 되고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거래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디지털 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바꾼 것 같은데 그 실물금하고 비트코인의 관계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 실물금이 지금 디지털금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실제로 미국에서 금 ETF에서 올해 들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예. 1월 달에 한 20억 달러 이상, 2월 달에 한 25억 달러에서 47억 달러인가 빠져나왔는데 반면에 그 기간에 비트코인 ETF로는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ETF로 들어간 비중도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계속 꾸물꾸물 올라서 지금 연일 상한가를 이제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도 엄청 비싸졌죠. 2,200불 정도 근처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록 미국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볼 적에는 터키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금을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터키는 지금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그래프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는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선호하면서 금의 매집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부호들이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하고 ETF의 관계를 금에서 빠져나가서 ETF로 비트코인으로 간다기보다 어떤 통화에 대한 걱정과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 때문에 금도 사고 디지털 금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물금보다는 지금 디지털 금을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중국의 금에 대한 관리 정책이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최대 생산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산해내는 금은 인민은행 산하의 거래소만을 통해서 팔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금의 거래를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원칙적으로 금의 수출이 금지된 나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가 뉴욕 금선물 시장의 시세보다 살짝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팔면은 손해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중국에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민은행사나 금 거래소를 통해야만 팔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래를 다 통제하고 있는 거고 이미 금은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 금 수출은 아예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완전히 금 가두리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간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 가격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그때 어떤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겠다. 우리는 금을 담겠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본때를 보이느라고 금 가격을 심하게 억눌러서 온수당 2,000불 했던 금이 1,100불대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지만 그리고 금 가격이 2,000불을 추서사 올라오면 어김없이 선물 거래소에 이제 규제가 들어와서 규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2020년 같은 경우는 1년에 8차례를 올렸어요. 게다가 레버리지를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즉 이렇게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쥐약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지 소로스하고 폴 앤 존슨이 금을 매집했다가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 헤지 펀드에 두 가지 원칙이 생기는데 하나는 매크로 경제에 맞서지 말고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어떤 그러한 그 원칙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달러의 통화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으면 그 대체 자산인 금은 또 사실은 그만큼 오르는 게 순리인데 예. 금값이 오르지 않은 건 그만큼 계속 억눌러 놨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국에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불러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는 금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항상 억눌러 왔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의 더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금값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금 시장에서 발을 뽑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제 옮겨오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때까지는 금하고 비트코인은 같은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라고 해서 이게 커플링이 됐었어요. 가격이 그러면 같이 올라갔던 건데 예. 그 이후로 금과 비트코인은 자기 갈 길을 따로 가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약간 위협이라고 좀 느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누르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금 가격이 좀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좀 났었다는 거군요. 그러면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다양한 그 코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사실 일종의 프로토타입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기능적으로 뭐 교환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짜 누군가 중앙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희소성 외에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만이었었는데 이제는 교환 매개체의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즉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 분당 블록 생성 개수가 한 7, 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면은 최소한 20-3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 카드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환 매체의 수단을 쓰지 못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위에다 일종의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거래 처리 같은 거는 이 사이드 체인에서 해결을 하고 한 100개 단위로 묶음을 엮어서 그 결과값만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생긴 후에는 거래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졌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통화로 이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비트코인이 거래와 결제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덕분에 이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환의 매개체로 해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 당신이 당선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것도 되게 큰 예. 호재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큰 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 최근에 이렇게 180도 태도를 변화한 데에는 미국의 생각보다는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 지금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아마 친암호화폐 인사가 받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예.
좀 이렇게 방식이 되게 과격해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지금 딱 ETF뿐만 아니라 선거적인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그럼 사실 그 ETF가 출시가 됐다라는 것에 가장 우리가 큰 변화를 보려고 그러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 내용에 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모건 스탠리가 자기네들 펀드 13개에 그 비트코인 ETF를 담겠다 그러는데 최대 한 25%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쪽에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즉 2배 레버리지의 비트코인 ETF도 나왔고 앞으로 200뿐만 아니라 뭐 5배 등등 많은 레버리지 종류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정이고 또한 인버스 비트코인 ETF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 시장에 대거 참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기초자산들을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BITX라는 이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유입된 금액이 65억 달러예요. 와. 그리고 최근 그게 치솟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몇 프로? 280%.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비트코인 쪽에서 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잖아요. 근데 블랙록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코인 해야 된다, 코인 많이 사야 된다, ETF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자산 운용해가지고 좀 돈 땡겨갖고 수수료 먹겠다 이런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블랙록은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사실은 겨냥하는 거는 STO, 토큰 증권하고 그다음에 RWA, 자산 토큰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트코인 ETF에는 이제 첫 발을 담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레리 핑크 대표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에 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자산 토큰화 사업에 녹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토큰화가 뭐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이제는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큰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산 토큰화는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를 토큰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형적인 재산이나 지적 재산권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것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토큰화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제 자산 토큰화인데 그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전망치에 의하면 2030년에 16조 달러 정도로 커지는데 더 커지면은 64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레리 핑크 자체가 금융의 미래가 자산 토큰화에 있다고라고 보고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시장에 첫 발을 들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비트코인 ETF는 이게 금융 시스템 혁명의 1단계고 자산 토큰화가 이제는 2단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기록하는 것을 뭐 공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큰화가 돼 있는 거고 그 토큰화된 자산들을 거래하는 어떤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을 또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식이나 증권은 주식 거래소나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거를 이제 토큰화 시킴으로써 예. 누구나 쉽게 토큰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이 이제는 채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즉 그 얘기는 토큰 증권이나 자산 토큰화는 지금 같은 거래소가 아닌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즉 언체인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산의 성격이 죄 토큰으로 바뀌면서 토큰이 금융을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클립토 윈터가 왔을 때 보면은 이게 솔직히 뭐 금리 올라가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 좀 빠지고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은 아유 주식도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금들이 또 이제 이쪽으로도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약간 매크로 변수하고 연계시켜서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그 매크로 변수가 이쪽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하여튼 매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를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이나 어떤 그 집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거시경제의 흐름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걸어온 길을 보면 금과 커플링으로 가다가 디커플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스닥하고 커플링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그게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온다거나 경기 침체가 심하게 들이닥친다거나 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항상 조정과 급락을 거치면서 이제 우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 아마 비트코인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바라볼 때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사실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아주 긍정적인 팩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10개 넘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노출이 돼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엄연한 자산의 하나고 자산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떨어지면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반의 반토막도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면서 현물 생태계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선물 시장의 웹도덕 현상에 의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생태계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이 현물을 이렇게 심하게 공격할 수 있는 찬스는 앞으로도 계속돼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은 쉴 동안 이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킨다거나 변동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변수에 촉각을 세워서 조심하면서 아마 투자에 임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주셨지만 그게 단기에 뭐 단기 변동성을 설명하는 주제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비트코인의 어떤 그 수요, 필요가 큰 틀에서 변한다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거는 정말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상자산의 미래 예. 아니면 가상자산의 미래로 인해서 변할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청사진 설명 드리기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의 은퇴연금 계좌 속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시장의 55%가 은퇴연금 계좌예요. 예. 개인 투자 계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중이. 이렇게 은퇴연금 계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은퇴연금 계좌를 통하면은 수수료나 절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봉의 5%를 그 사람이 은퇴연금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401k나 그 개인연금 계좌라 그래서 IRA 같은 경우는 예. 그 총액이 자그마치 2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그 시장의 1%만 비트코인 ETF가 치고 들어가도 예. 자그마치 2,2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시장은 매월 꾸준히 돈이 화수분처럼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
성장세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세계 통화 시장의 변화는 한마디로 달러가 신뢰를 잃어갈수록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신뢰를 획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가 다원화되고 통화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예전은 펫공국의 통화가 펫공국의 의도대로 세상에 이렇게 살포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통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옛날에 무역이 그랬어요. 무역 같은 경우는 신용장도 알아야 되고 무역금융도 알아야 되고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외 직구를 클릭 한 번으로 해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주권이 넘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통화도 옛날에는 미국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 정도의 통화를 증액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는데, 예.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 나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할 거야. 혹은 지금은 엔화의 강세가 예상되니까 법정 통화 중에서 나는 엔화를 내 거래 수단으로 쓸 거야. 예. 혹은 CBDC가 송금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나는 CBDC를 쓸 거야.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세계 화폐적인 개념을 갖고 이거는 환전의 필요성도 없고 거의 송금 수수료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는 주권이 소비자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그 통화 시장에서 그 변화에 이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걸 선제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어떠한 그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들이 이제 서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단기에 변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흐름이 그냥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비트코인 말고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되게 다양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다른 코인들이 어떤 자산군으로 좀 경쟁이 되거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 솔라나가 자그마치 1100% 이상으로 이제 폭등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서 이 보안성과 확장성과 그다음에 저거 세 개를 동시에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 당하지 않고 탈중앙화 개념을 고수하려고 그러면 예. 확장성을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속도가 빨리 되는 확장성에 주안점을 둔 솔라나 코인 같은 게 사람들한테 이제 맥힌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화나 보안성이 좀 약하더라도 솔라나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솔라나가 그렇게 1100% 이상 치고 올라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화두가 이더리움 쪽으로 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에는 이 거래 척도가 굉장히 늦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것의 처리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수료가 100분의 1 이하로 싸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코인의 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 5월 달에 이더리움 그 ETF가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최근에는 그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해지면서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이러한 지금 변화의 물결 속에
같이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코인별 특성에 따라서 예, 뭐 대체 자산의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되는데 이더리움은 안 될 이유가 있어요? ETF를 만드는데? 지금 그걸 안 될 거라고 보는 요인이 세 가지인데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이 지금 증권이냐 이게 상품이냐를 놓고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고 좀 모호한 그 상황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세기 자세를 정하지 않은 거는 저거는 거부할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미국 의회 쪽에서 비트코인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워렌 그 상원의원 같은 양반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는데 만약 섹이 이더리움까지 승인을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승인날 확률이 한 6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승인날 확률이 한 35%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이제 주요 통화라는 것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결제가 잘 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주요 자산으로 확실하게 공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을 그 단기 시장으로 보겠다면은 저희가 사실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변동성 보고서 뭐 그냥 뭐 차트나 그리고 뭐 그런 걸 텐데 오늘 진짜 그 비트코인이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얘기인지 그 홍익기 교수님께 좀 많은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